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 첼시와의 첫 경기 패배에서도 멋진 경기력을 통해서 현지의 기대와 극찬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패배가 남긴 것은 승점 3점을 잃은 것을 넘어서 많은 선수들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퇴장과 부상 등으로 핵심 전력 상당수를 잃은 토트넘이 어떻게 이후의 일정들을 대응할 수 있을까? 그 중심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입니다. 영국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주장이다,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주장을 넘어서서 주장이라는 것의 의미를 일깨우는 선수다라고 말하며 다음 경기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펼칠 코리안 더비에 대한 현지 최신 반응과 소식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일정의 첫 번째 경기를 토트넘과 울버햄튼이 장식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저녁 9시 30분에 킥오프하고요. 현재 토트넘은 승점 26점으로 선두에 오른 맨시티와 승점 1점 차입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다시 1위로 올라서서 맨시티의 경기 결과를 지켜보고 맨시티가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기면 1위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울버햄튼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3위 리버풀이 24점, 4위 아스널도 24점이기 때문에 이 팀들의 추격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 4위까지도 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울버햄프턴전의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라운드 경기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시즌 첫 승을 허용하는 충격패를 당하며 리그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승점 12점으로 아직 강등권과의 격차는 있지만 토트넘과의 홈 경기 반드시 승점을 얻어야만 강등권 추락의 위기를 계속해서 멀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우승권 경쟁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스널은 강등권에 있는 승격팀 번리와 11월 12일 일요일 0시에 경기를 치르고요.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한 맨유는 승격팀인 루턴타운과 같은 시간에 경기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본머스와 원정 경기를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치르고요. 리버풀은 11월 12일 일요일 밤 11시에 브렌트포드와 경기하는데, 브렌트포드도 분명히 만만치 않은 팀이죠. 최근에 난타전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을 잡고 반등에 성공한 첼시가 현재 리그 순위 10위로 끌어올렸는데요. 11월 1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 빅매치를 치릅니다. 토트넘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서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에 맨시티를 잡아줘야만 또 친정팀 토트넘을 조금은 도와주면서 지난번 런던 더비 승리 이후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첼시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기의 대결이었다, 매치 for the age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를 조명했는데요. 이번에 토트넘이 패배하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팀은 없어졌습니다. 벵거 감독이 2003-2004 시즌에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을 기록했던 그 역사를 토트넘은 재현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일단 이 경기 전반 6분 만에 쿨루셉스키 선수의 골로 앞서갔고, 전반 1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을 넣은 것 같았지만 VAR 체크를 통해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죠. 그리고 전반 21분에는 스털링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핸드볼 파울이 목격이 되면서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 28분에는 카이세도의 슈팅이 들어간 것 같았지만 이 역시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잭슨이 골키퍼의 시야를 가린 것이 확인되면서 무효가 됐어요. 이렇게 3골이나 무효가 된 가운데 전반 33분에 로메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그렇게 얻은 페널티킥을 35분에 콜 파머가 페널티킥 동점골로 연결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55분에 우도기 선수가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고, 그 뒤에 9명으로도 하이라인을 유지하며 버티던 토트넘이 75분에 잭슨에게 역전골을 허용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79분 에릭 다이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으나 이 골이 오프사이드로 최종 판정을 받으면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잭슨이 쐐기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잭슨이 한 골을 더 기록해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첼시가 4대1로 이겼는데요. 이런 패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서 팬들이 이렇게 참패를 당했어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 경기 반등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지난밤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서포트, 지지는 인크레더블,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로부터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의 분위기 덕분에 우리가 정말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이번 경기 실수했습니다. 첼시전에 우리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려운 위치에 몰아넣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일어나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지에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고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열정이 강해졌습니다. 커먼유 스퍼스 함께 갑시다 스퍼스 이렇게 좀 정말 감격에 찬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이런 주장의 메시지 토트넘 공식 계정도 캡틴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편집을 해갖고 소개를 했고요. 이 메시지를 본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완벽한 리더다. 그는 이제 위대한 선수에서 위대한 주장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의 토트넘이 돌아왔다. 이게 우리가 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록 경기는 졌지만 팀 정신과 경기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투호는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와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찬사와 칭찬들이 참패와 첫 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그 메시지는 이 팀 토트넘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경기는 이 팀을 오히려 토트넘을 더욱더 손흥민의 토트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니는 캡틴이라는 것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캡틴, 주장이 해야 할 마땅한 그런 모습들, 주장에게 기대하는 모습들, 주장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대표하는 최고의 주장이다라는 현지의 찬사가 나오고 있고 팀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으니까 어떤 위기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과 울브스의 경기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양팀의 리그 역대 전적을 보면 18번 경기가 있었고 토트넘이 9승 3무 6패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아주 큰 우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근 6경기 결과를 보면 4승 2패로 토트넘이 앞서는데 문제는 이 2패가 최근 3경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 2월에 토트넘이 홈에서 울브스에 2대0으로 졌던 바가 있고요. 2022년 8월에는 홈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었고 지난 3월에는 울브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한 것, 그것이 결국에는 토트넘의 지난 시즌 후반기 최대 위기를 야기했던 바가 있죠. 2021년 9월에는 카라바오컵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도 있었는데 승부 차이 끝에 토트넘이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 고전을 했었습니다. 즉 울버햄튼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역대 경기에서 아직 첫 골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풀럼을 상대로도 골이 없다가 이번 시즌에 마침내 풀럼전 무득점을 깨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과 총 10경기를 치렀는데 본인의 골은 없었지만 6승 1무 3패로 경기 기록은 좋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9경기에서 5승 1무 3패고요. 그래도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8-19 시즌에 울버햄튼이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을 때 토트넘이 원정 가서 3대2로 이기는 과정에서 어시스트를 했었고 홈에서 1대3으로 질 때 그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정말 긴 시간 동안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골을 터트리면서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니까 가속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진출한 이후 토트넘과 총 3차례 경기를 했는데요. 3경기에서 1승 2패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에서는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2021-2022 시즌에 토트넘 원정 2대0으로 이길 때는 교체로 나와서 9분을 뛰었었고요. 지난 2022-2024 시즌에는 원정 경기 0대1로 패할 때 역시 교체로 나와서 9분 뛰었고요. 토트넘과 홈 경기 1대0으로 이길 때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었습니다. 카라바오컵 당시에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이 있었는데 승부차기 끝에 토트넘이 승리했던 바가 있죠. 황희찬 선수는 토트넘을 상대로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선수 모두 또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또 골을 넣으면서 멋진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울버햄튼 올 시즌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지난 11라운드에 패배를 당했죠. 무엇보다 올 시즌 10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던 강등 위기에 셰필드를 상대로 1대2로 패했던 것,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0분에 와서 이제 극장 페널티킥 실점으로 무너진 게 뼈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과정 속에 맨시티를 2대1로 꺾었고 또 에스턴 빌라와 1대1로 비겼고 뉴캐슬과도 2대1로 비기는 등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약체 셰필드에 패배했던 것은 분명히 타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토트넘은 강팀이기 때문에 강팀에 강한 울브스의 역습 축구가 잘 발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주목이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정말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치다가 흔들리고 있던 첼시를 상대로 1대4로 졌잖아요. 2명이나 퇴장이 있었고 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을 높이고 역습하는 팀의 약하다는 면들을 봤을 때는 이 경기 결코 만만할 수 없다. 게다가 울버햄튼이 최근 홈에서 3경기는 무패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기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기반으로 살펴본 양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울버햄튼의 명확한 강점은 역시 역습, 카운터 어택이고요. 또 지고 있을 때도 끝까지 쫓아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공중전에 강한 면들, 결국에는 이제 선이 굵고 힘이 좋고 높이를 활용한 롱볼 축구를 잘 쓰기 때문에 상성상 토트넘이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팀이에요. 다만 상대의 기술적인 선수를 잘 막아내지 못하는 투박함이라든지 또 위험 지역에서 그렇게 파울을 많이 범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세트피스에 이제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울버햄튼에게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강점들이 있지만 역시 공중전에 약하다라는 것, 수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울버햄튼도 골을 넣을 수 있고 토트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셰필드와의 경기에 어떻게 패배했는지 보면은 울버햄튼 역시 자신들보다 전력이 아래인 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골을 먹었었거든요. 72분에 이제 공격 과정에서 공이 끊기면서 후방에서 수비수들이 공을 빠뜨리면서 메카티의 압박에 의해 아처가 공을 이어받았고 광활한 배후 공간을 카메론 아처가 스스로 몰고 들어가서 슈팅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장면이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도 나올 수 있을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이렇게 상대 지역으로 많은 선수가 넘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을까를 고려한다면 이런 장면을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실점, 막판의 실점을 보면은 말씀드린 문전 지역, 위험 지역에서의 투박한 수비로 인해 공격수인 파비오 실바가 발독에게 거친 태클을 가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노어우드가 마무리했던 장면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울버햄튼의 실점 패턴들이 토트넘과의 경기엔 나오기가 어렵다. 토트넘을 상대로는 울버햄튼이 내려서서 역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예상 명단을 보면 사실 울버햄튼이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는 포백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한 수 아래의 팀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했던 것인데 다시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3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토티 고메스, 크레이그 돛은, 막스 킬먼이 3백으로 나서고 아이트누리 왼쪽, 세메도 오른쪽으로 이 윙백들이 측면 공격을 펼쳐주고요. 지금 네투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칼라이지치를 장신 공격수로 앞에 두고 쿠냐와 황희찬을 이제 2선 공격수로 배치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좀 이제 많이 이제 스위칭을 해줘요.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있지만 가운데로도 들어가고 때로는 왼쪽까지 넘나들고 쿠냐도 전후 좌우로 가리지 않고 움직여주고 칼라이지치도 앞뒤로 움직이면서 연계 잘해주거든요. 또 벨레가레드가 2선에서 득점력을 갖고 있고 창의적이고 기술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투입돼서 좀 조커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에서 르미나의 활동량이 좋고 트라우네나 주안 고메스 같은 선수들도 단단하기 때문에 결국 울브스가 압박하고 내려서서 중원 블록에서 공을 차단하고 빠른 속도의 황희찬 선수를 활용하고 또 로피가 있는 칼라이지치를 활용하고 쿠냐의 3자 움직임을 활용한다면 토트넘의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메로와 판더벤이 없기 때문에 배후 커버라든지 뭐 공중볼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정상 컨디션인 선수가 다이어와 필립스밖에 없어요. 벤 데이비스도 회복을 해야만 뛸 수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 경기 뭐 큰 부상은 아니니까 회복할 것 같지만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뛸 때는 분명히 높이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다이어가 뛴다면 속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필립스가 높이와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필립스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얄까지도 센터백 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데이비스의 몸 상태도 애매하고 우도기가 이제 이번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로얄은 왼쪽 풀백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데이비스 필립스냐 다이어 필립스냐 어떻게 센터백을 구성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드로 비수마가 뛰고 미드필드 라인에 메디슨 사르를 놨는데 메디슨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면 벤탄쿠르를 선발로 쓰거나 혹은 비수마를 조금 올리고 호이비에르를 선발 출전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본래 전술적인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제한점이 되고 있어요. 호이비에르가 열심히 뛰어주고 튀진 넘치지만 역시 기술이라든지 속도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 척추 라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격 라인은 그래도 존슨 선수가 몸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또 컨디션도 좋고 손흥민 선수 합이 좋기 때문에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 이 세 명의 공격 라인이 정상 가동돼서 이 선수들의 호흡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수비적으로 조금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난타전 끝에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결정력이 좋은 토트넘이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포로의 중앙 연계 플레이와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센터백 라인에 있는 아쉬움은 비카리오가 스위퍼 키퍼로서 센터백 역할까지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수비 라인에 속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릴 수는 없어요. 높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셀시언처럼 라인을 높일 텐데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최대한 빨리 많이 골을 넣고 상대의 공격을 비카리오가 차단하거나 혹은 사전에 패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압박으로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호이비에르 선수의 출전 가능성을 역시나 높이 생각할 수 있고요. 벤탄쿠르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감각을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첼시와의 경기에 벤탄쿠르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경기 감각이나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8개월 동안 십자인대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이다 보니까 경기를 뛰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벤탄쿠르만이라도 살아나 준다면 미드필드 라인에서 조금 더 힘과 장악력과 통제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 속에 벤탄쿠르의 컨디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체크를 해서 벤탄쿠르, 데이비스, 필립스, 호이비에르, 로얄 이런 선수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서 전술을 구성할지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위기 상태에서 어떤 해법을 전술적으로 찾아낼지가 이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자 주목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러한 이탈 자원들이 많고 울버햄튼도 만만치 않은 팀이다 보니까 유럽의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을 보면 울버햄튼 승리가 평균 3.21배, 무승부 3.74배, 토트넘 승리가 2.16배로 2배가 넘어요. 즉 이 경기 비길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우승 경쟁팀, 4위권 경쟁팀들의 상황을 보면 조금 손쉽게 이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맨시티가 첼시 원정 승리 평균 배당률이 1.77배일 정도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 1.39배 승리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에도 번리와의 경기 승리 배당률이 1.18배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반드시 잡아야만 우승 경쟁에서의 상황을 좀 다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울브스전을 이겨내면서 다른 우승 경쟁팀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이 선수단의 흔들리는 상황을 어떻게 끌어내고 본인의 결정력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승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코리안 더비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활약 이후의 현지 반응과 분석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